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실기를 좀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실기의 흐름을 말씀드릴 건데, 실기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것만 나와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근로소득자가 1월 1일 날 입사를 했다라고 할게요. 자, 1월 1일 날 입사하면은, 자, 입사한 거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은 사원 등록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원 급여를 줘야 되겠죠. 예, 급여 줄 때 급여 대장을 만들어야 돼요. 자, 급여 대장 만드는 게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배울 부분이 급여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급여 자료 입력. 자, 그러면 급여 300에 대해서 세금을 이렇게 띄워줬다라고 할게요. 세금을 3만 원 띄워줬으면 이 세금을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급여 지급일이 1월 말일이었다라고 할게요. 다음 달 10일인 2월 10일까지 지급이 돼야 돼요. 자, 그럼 2월 10일 날에 지급일 2월 10일까지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때 작성하는 서식이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예요. 자,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는 어떤 소득을 지급했느냐를 나타내야 되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 서식에 보면 어떤 소득을 지급했는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간이 세액에 근거해서 한 명한테 주면서 300만 원 지급한 거고, 300 지급하면서 세금을 3만 원 띄워줬다. 그리고 세금을 신고 납부해라. 예, 그런 신고서예요.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를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달 있죠. 예, 매달 해야 될 일이 뭐냐? 매달 해야 될 일이 급여 준 거에 대해서 세금을 띄워주고, 그럼 급여 대장 만들죠. 그럼 급여 대장 만든 거에 대해서 나오는 세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건데, 그때 작성하는 서식이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예요. 자, 이 작업을 매달 하고, 매달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를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1년이 끝나요. 그럼 그 다음 연도 2월 달이 됐을 때 뭘 해야 되냐면요, 연말정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근로자에 대한 세금 계산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세금 계산을 할 때 봤더니 총 급여가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가 3,600이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세금이 2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미 납부한 게 얼마예요? 36만 원이 있으니까 그 빼면 한급을 16만 원 받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세금 계산한 서식이 있어요. 이 서식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지급명세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정확한 세금 계산하는 서식이 지급명세서이고, 요거를 프로그램에서 어떤 메뉴에서 작업을 하냐면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정확한 세금 계산하는 그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곳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에요. 자,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보면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띄워준 거를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에 매달 반영을 해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이 300이 누구한테 줬는지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누구한테 돈을 얼마 줬는지를 나타내는 거는 그 다음 연도 2월 달에 우리가 지급명세서, 그러니까 여기 2월 달에 근로자에 대한 세금 계산을 해가지고 근로자한테 총 지급한 금액이 3,600이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해줘요. 자, 이렇게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한 곳 있죠. 요거를 우리가 지급명세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에는 누구가 안 나와 있어요. 누구한테 돈을 얼마 줬는지가 안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그 회사가 돈을 주면서 원천징수한 거 있잖아요.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누군지를 밝혀줘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돈 줬는지를 밝히는 거는 그 다음 연도에 이루어져요. 1년치에 대한 거를 한 번에 다 제출해줘야 돼요, 세무서에다가. 그게 언제 제출이 되냐면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제출이 돼요. 3월 10일까지 제출이 되는데, 다른 소득과 달리 근로소득자들은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누구한테 돈을 줬는지 밝혀야 된다고 했었죠. 예, 그걸 지급명세서다라고 하고, 그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할 때 다른 소득과 달리 근로소득은 회사가 세금 계산까지 해서 제출해줘야 돼요. 근로자한테 3,600 줬다라고만 제출하면 안 되고, 이 3,600에 대한 세금까지 계산해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연말정산한다라고 썼죠. 연말정산한 내역이 곧 지급명세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시면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연말정산한 다음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라고 하면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실무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 지급명세서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같은 말이에요. 서식이 같아요. 같은 건데 이거를 세무서에 제출할 때는 지급명세서, 직원한테 줄 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작업, 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메뉴가 어디라고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에요. 자, 그러면 메뉴가 크게 4개가 있어요. 사원등록,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시험에서 얘는 100% 나와요. 연말정산은 100% 10점. 나머지 사원등록,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 요 3개는 요 셋 중에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한 문제는 5점. 총 15점이 출제가 되는데 얘는 무조건 중요하죠. 100% 나오니까. 자, 그래서 실기와 관련된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고, 그럼 일단 사원 등록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그러면 일단 메뉴 중에서 사원 등록 메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사원 등록은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에 원천징수 탭에 근로소득 관리에 사원 등록 이쪽에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 코드는 2200번으로 들어가세요. 거기 교재 483페이지의 공통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회사 코드가 2200번인데 이 원천 기수가 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기수 변경을 좀 할게요. 원천 작업 연도를 2020년으로 변경하시고, 자, 그리고 사원 등록을 좀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주어진 자료를 입력을 할 건데 4번이 101번이라고 되어 있죠. 문제에서. 성명은 박찬호, 그다음 주민번호가 68121617524811이고 입사한 연월일이 2020년 3월 1일. 자, 그 다음에 주민번호가 입력했죠. 직종 구분의 사무직이라고 되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생산직일 때만 여기 열하고 체크해 주면 되겠고, 뭐 사무직은 별 의미는 없어요. 주소, 주소는 여기 F1을 누르시면 우편번호 검색이 나타나고 도화 이길 24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수 월액이 있는데 그 오탄데 목차가 6이 아니라 5로 바꿔주세요. 자, 보수 월액이 600이라고 돼 있죠. 600 그대로 넣으면 돼요. 자, 4대 보험 있잖아요. 4대 보험. 4대 보험 중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직원하고 회사하고 거의 반반씩 부담한단 말이에요. 물론 고용보험은 정확하게 반반은 아닌데 회사도 부담하고 직원도 부담한단 말이에요. 4대 보험 중에서 산재보험은 회사만 부담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직원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부담을 하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부과가 되냐면요. 직전연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가 돼요. 그래서 여기 600이라고 하는 거는 직전연도 소득 기준, 직전연도 월 평균 보수 월액이 600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부과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부과가 됐다가 참고로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은 다음 연도 4월 달에 정산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고, 국민연금은 정산은 없고 얘는 무조건 직전연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거예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문제에서 보수 월액,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수 월액이 나오면은 요 칸에다가 그냥 금액을 입력하기만 하면 되세요. 자, 그럼 사원 등록의 그 기본사항을 입력을 다 했고 특별한 거 없죠. 그냥 주어진 자료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부양가족 명세 탭을 입력하는 게 중요한데 그 자료 2가 부양가족 명세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부양가족 명세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론할 때 배운 그 인적공제 있죠.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이 되어진다라고 썼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세액공제 중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배웠었죠. 자녀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인적공제, 그 다음에 자녀세액공제 이 두 부분에 대한 걸 입력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입력해 볼게요. 어머니 서희순이 있죠. 어머니는 직계 존속이죠. 그러면 요 하단에 연말 관계가 있잖아요. 요 중에서 해당하는 걸 선택하면 되는데 직계 존속은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1번 소득자의 직계 존속. 성명은 서이순. 자, 주민번호가 510619222365 자, 그 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자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나이가 60세 넘었죠. 소득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죠. 그럼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요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면 적절한 거를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60세 이상이면 60세 이상을 체크하시고 20세 이하면 20세 이하 체크하시고 예, 본인이면 본인, 배우자면 배우자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장애인이죠.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추가 공제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체크를 하면 돼요. 자, 근데 이 장애인 공제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있고 국가유공자 등에 의한 장애인이 있고 중증 환자에 의한 장애인이 있어요. 이건 문제에 주어진 걸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장애인복지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위탁관계에다가 F1을 누르면은 위탁관계가 쭉 나오죠. 어머니는 모죠. 모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건 특별하게 입력을 안 하셔도 무방해요. 뭐 시험에서 요거 입력하라는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자, 그다음 배우자는 3번이에요. 배우자는 3번이죠. 성명은 김미정. 자, 주민번호가 780419268748 자, 그 다음에 기본공제가 되냐 안 되냐 봤더니 소득 금액이 500만 원 있다죠. 소득 요건에 걸려서 안 돼요. 기본공제 F로 체크하시면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위탁관계는 배우자니까 처. 자, 그럼 자녀 1이 있죠. 자녀는 직계 비속이죠. 4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박일성 98022214060759 자, 대학생이고 소득이 없죠. 나이가 20세 넘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는 거는 F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박하나 020924275811 참고사항에 고등학생이고 일용직 근로소득이 500만 원 있다죠. 일용직은 소득요건 판단할 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돼요. 나이가 20세 이하이고 일용직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고. 자, 그럼 동생 박민지가 있는데 동생은 형제자매죠. 6번 하시면 되겠고 박민지. 그 다음에 주민번호가 69070921872111이고 지금 장애인이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될 수도 있는데 나이는 안 따지나 뭐는 따지냐면요. 소득은 따져요. 그래서 지금 소득이 퇴직 소득 금액이 4천만 원이 있다라고 돼 있죠. 안 되는 거예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득 요건 판단할 때 종합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 퇴직 소득 금액 그 세 가지의 소득 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야 되잖아요. 지금은 100만 원 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F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탁관계. 이 위탁관계 제가 입력하다 말았는데 요거는 입력 안 해도 되거든요. 굳이 입력하면은 자녀 그 다음에 박민지 동생은 형제자매. 동생이죠. 동생 쟤네요. 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위탁관계는 이제 안 넣을게요. 안 넣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라서 한번 넣어봤고 뒤에부터는 이제 무시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없어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은 부양가족 명세 작성이 제일 잘 나와요. 왜냐면은 기본 공제하고 그 다음에 추가 공제, 그 다음 자녀세액 공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기 위해서 부양가족 명세는 출제가 잘 되니까 잘 입력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홍길순 입력해 볼게요. 홍길순 코드 번호가 100이고 성명은 홍길순.
자, 그 다음에 주민번호 넣어볼게요. 주민번호가 70030921111111. 입사를 언제냐 봤더니 2020년 3월 1일 날 했죠. 자, 생산직이죠. 생산직 등 여부에 여라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연장근로 비과세가 있는데, 우리가 생산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고 월정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 근로자의 직전 연도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냐 아니냐, 그거 판단할 때 여기 연장근로 비과세란에 금액을 반영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전 연도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면 여, 직전 연도 총 급여가 3천만 원 초과이면 부로 체크하는 거예요. 직전 연도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죠. 2,400이기 때문에 여로 체크하시고, 전년도 총 급여는 2,400. 자, 주소는 뭐 문제에서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안 넣어도 되겠고, 4대 보험 부분도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안 넣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해 볼게요. 자, 홍길선이 있는데 홍길선을 봤더니 여성 근로자죠. 자, 그러면 부녀자 공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배우자가 있나요? 배우자가 있죠. 그럼 돼요. 근데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어야 돼요. 3천만 원 이하가 맞죠? 2천만 원이죠. 그래서 부녀자 공제가 돼요. 여로 체크하시고, 대상이 되면 여. 자, 그 다음에 배우자 3번 박길동. 주민번호가 73082614767111.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있죠.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돼요. 딱 100만 원이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고. 근데 그 책에 해답이 좀 오류인데, 박길동 있잖아요.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에 부라고 돼 있어요. 된다고 좀 체크를 좀 하나 주시겠어요?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잖아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돼요. 되는데 그 문제가 좀 예전 문제 좀 수정하면서 답이 좀 잘못되어 있으니까, 좀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해답을 죄송해요. 기본공제를 배우자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죠? 뭐는 직계 존속이니까 1번. 그 다음에 성명은 사임당. 주민번호가 320310 24128111이고,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이 120만 원 있으니까 안 되겠죠. 장애인이라더라도 소득 요건은 따진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직계비속 박순아 00113040352224인데 2002년 3월 학업을 위하여 주소를 타지로 이전함. 주소를 타지로 이전했는데 직계비속은 주소가 다르든 말든 상관없이 다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녀세액공제도 되겠죠. 자, 박두리 200724366428일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는 되고, 출산 입양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둘째죠. 둘째라고 직접 여러분들 선택해 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녀세액공제 체크가 안 되는 거는, 자녀세액공제는 만 7세 이상 자녀만 된다라고 썼죠. 그래서 6세 이하는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필수예제 1번하고 2번은 다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사례죠. 공통사례 1번하고 2번 박찬호하고 홍길소는 사원 등록을 다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87페이지에 필수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회사 코드는 1001번으로 바꿀게요. 자, 그리고 사원 등록 메뉴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원 등록 관련된 내용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1번 다음은 사무직 사원 이양숙의 부양가족 내역이다. 이양숙의 연말정산을 위한 공제 내역을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양속의 당해연도 종합소득 금액은 2,500만 원이다. 자, 일단 기본사항은 이미 입력이 되어 있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라죠. 예. 자, 그러면 한 명씩 입력을 해볼게요. 이 양수기가 여성이죠. 여성이면 항상 부녀자 공제가 되냐 안 되냐 봐야 되는데 배우자가 있으니까 부양가족 배우자가 있으니까 부녀자 공제는 돼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배우자는 3번이죠. 김성진 580717168423 자, 그 다음에 학교 신문 기고료로 400만 원이 발생하여 원천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취함 이외의 소득은 없으며 가능한 한 분리과세를 선택하려고 한다. 자, 그럼 이 사원은 400만 원의 기타 소득이 발생했는데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예요? 자, 기타 소득이 400인데 일시 소득이죠. 학교 신문 기고료니까 일시 소득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경비가 몇 프로 빠진다라고 했어요? 60% 빠진다라고 했었죠. 기타 소득 금액이 160만 원이 나와요. 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배우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요. 근데 선택을 했다죠. 그럼 결국 이 소득은 무슨 대상이에요? 분리과세 대상이죠. 그럼 분리과세는 소득요건 판단할 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는 돼요. 여러분들 좀 내용이 처음 보시면 어려울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일단 기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기타 소득은 예외 규정이 있죠.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할 때 그 합산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 요건 판단할 때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김성진은 되겠죠? 배우자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부 김동명 4003 3013456789 2020년 10월 31일 날 사망을 했는데 사망일 전일에 의해서 판단하니까 30일 10월 30일만 같이 살면 되고 되는 거예요. 그럼 60세 이상이 체크하시고 장애인란에 별도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그 장애인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라고 할게요. 자, 그 장애인이 어떤 근거인지 그 내용이 언급이 안 되는데 장애인 복지법이라고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 기본 공제 있잖아요. 이렇게 돼요. 여기다 장애인이라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 경로우대하고 장애인 공제가 되니까 이 두 군데 별도로 체크해 주셔도 맞는 답이에요. 자, 그 다음 모는 유영숙 주민번호가 361028253602이고 복권 당첨 소득이 2천만 원 있죠. 복권은 소득 요건 판단할 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일 김시은 00031738505522 대학생이고 9월부터 급여 수취액이 매월 100만 원씩 있대요. 그럼 90, 11, 12 해서 400만 원 있겠네요. 그럼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죠. 되네요. 김시은 씨도. 자, 그럼 자2 김윤우 200103 3078517 둘째죠. 자, 그 다음에 삼촌이 있죠. 삼촌은 돼요, 안 돼요? 삼촌은 안 돼요. 삼촌이나 조카는 안 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에 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전지면을 사원 등록하고 전지면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본사항은 뭐 특별하게 입력을 더 할 건 없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해야 되는데 아들이 있죠. 아들은 직계비속 4번 최한성
주민번호가 00051436433099 자, 비거에 대학생이 있고 일본 유학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계 비석 있죠. 직계 비석은 같이 안 살아도 같이 사는 걸로 봐준다라고 했었죠. 돼요. 딸이 있는데 최한미 140331 4246 0162 비거에 뭐 별 내용이 없죠. 20세 이하니까 되겠죠. 동생은 형제자매는 6번을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성명은 전별거 70083017318277이고 그냥 장애인이죠.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이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고 2020년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5천만 원이 있는데 그럼 무시해도 돼요. 우리가 소득요건 판단할 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소득요건 판단할 때 안 들어가요. 동생은 돼요. 그리고 원래 동생은 같이 안 살면 안 되는데 질병치료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별도로 거주한다죠. 자 그러면은 기본공제를 안에다가 뭐를 넣으면 되냐면요. 장애인을 넣으세요. 원래 이 나이에 걸려서 안 되는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이를 안 따지겠죠. 자, 이렇게 반영시키면 되겠고 아버지 직계 존속이고 전영일 471230112309 미국에 거주하죠. 안 돼요. 제가 그 일어날 때 연말정산이 일어날 때 그 직계 존속은 반드시 국내에 같이 살아야지 해외에 거주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 김영미 씨 4910052782 안 되겠죠. 프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항상 여자이면 조심하셔야 될 게 전지민 씨가 있잖아요. 부녀자 공제가 되냐 안 되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부녀자 공제가 되죠. 배우자가 없지만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한 명 이상 있으면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가족이 한 명 이상 있으면은 부녀자 공제가 돼요. 자, 근데 지금 배우자가 없죠. 남편이 없을 때는 한부모 공제도 생각해봐야 돼요. 봤더니 문제 하단에 전지민은 배우자가 작년에 사망하였다. 혼자서 애 키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부모 공제가 세부담 최소화 측면에서는 더 낫죠. 그래서 한부모 공제를 체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번 문제 홍길동 볼게요. 기본사항은 특별하게 입력할 게 없고 부양가족 명세 작성해 볼게요. 그 가족사항을 봤더니 아버지가 있죠. 홍길선 44102018452862고 그 홍길선을 봤더니 장애인이에요. 자 은행 이자 소득이 1000만원 있는데 그건 무시해도 되겠죠. 왜냐면은 금융소득 액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 판단할 때 안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입력할 때 장애인 날에 이렇게 체크하고 경로우대하고 장애인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도 되고 60세 이상으로 체크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기본공제인 것만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추가공제 받는 항목들에 대해서 잘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김길숙이 있죠. 김길숙은 어머니 그럼 직계 존속이죠. 안 되겠죠. 김길숙은 안 돼요. 왜냐면은 양도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되는데 소득 요건이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김길숙은 부로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길자가 있는데 이 길자는 되느냐? 돼요. 왜 되냐면요. 급여 총액이 700인데 비과세 400이 포함이 돼 있대요. 그러면은 과세 급여가 얼마예요? 300이죠. 그래서 되는 거예요. 81112028451832고 돼요. 그래서 근로소득 소득 요건 판단할 때는 비과세는 제외하고 과세 급여로 판단해야 되는데 과세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죠. 근로소득은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 요건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다음에 홍어진 치약의 이유로 별거 중이니까
예, 061230 3845 289 가능하겠죠. 쉽게 비석은 같이 안 살아도 같이 사는 걸로 봐준다 했으니까 예, 소득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이 부양가족 명세 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일단 사원 등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